어떻게 된다는데? 아니, 그냥 우리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잘해? 물이 안 나온다. 소리가. 자, 그래서 요거 공리주의부터 볼게요. 자,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자, 그래서 공리주의는 이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철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모여 있을 때 사람들 각각 개인의 마음 하나하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건 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뭐만 만들어내면 돼? 최대한의 수치의 행복만 만들어내면 돼. 그게 이제 공리주의란 말이죠. 자, 그래서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최대한 행복을 만들어냈으면 그냥 모두에게 좋은 거야. 왜? 이거 이상의 것은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공리주의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리할 때 이 위가요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데, 자, 이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를 그냥 최대한으로 만드는,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쾌락인데 이렇게 쾌락으로 얘기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관점이 바로 뭐야? 밀 이전의 공리주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밀 이전의 공리주의, 여기서 행복이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 그러니까 이게 뭐야? 모두의 행복이라는 거야. 모두의 행복의 총량이 높아야 돼. 자, 그래서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하고 측정 가능하고, 자,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지로 나오기 딱 좋죠. 밀 이전의 쾌락 공리주의, 모든 쾌락 뭐하다? 측정 가능하다. 그 다음 뭐야? 상관없이 뭐하다? 동질적이다. 그래서 쾌락은 무엇에만 차이가 있다? 양에만 차이가 있다. 공부 꼭 똑같이 필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잘 읽을, 내가 글자가 안 보여서 체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양적 쾌락주의의 입장을 가졌다. 그러니까 양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야. 쾌락의 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무엇으로 쾌락을 얻든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얻는 쾌락과 있나? 그러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얻는 쾌락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내가 결과를 통해서 1등급을 받았어. 1등을 했어. 쾌락. 성적이 올랐어. 쾌락. 헐, 올랐는데 쾌락이 없어요? 아, 노래를 아니, 살면서 올랐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살면서 올랐던 그 기억도 쾌락이니까. 하여튼 자, 그런 쾌락과 내가 자기 전에 릴스 보면서 기득대는 그 쾌락이 양이 똑같다면 상관없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 밤에 잠을 안 자겠지. 맞죠? 그러니까 양에서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냥 나의 아주 그 도파민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쾌락이 최고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랑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런 거야. 난 얘기 안 했어. 자, 그래서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육체적 쾌락, 그 다음에 정신적 쾌락이 상대적으로 동일해져 버려. 그러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은 육체적인 쾌락을 바로바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었죠. 근데 당시에 이 비판은요, 그냥 비판이 아니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밀은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생각할 때 공리주의가 되게 괜찮아. 사회를 구성하기에. 그러니까 이 사회를 구성하기에 좀 공리주의적이면서도 좀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가 그렇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건 벤담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회시간 배웠니? 내년에 배우겠죠. 공리주의 하면 벤담, 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벤담이 얘기했던 이 공리주의를 이제 미리 좀 발전시키고 싶은데 이 벤담은 신라는게 비판을 받았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벤담이 얘기했던 이 공리주의를 좀 이제 사람들이 납득 가능하게 바꾸고 싶었던 거겠죠. 맞죠? 그래서 공리주의가 선뜻 납득이 바로 안 되긴 했습니다. 당시에. 자, 그래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서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 자, 그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서 근데 그 제가 네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 중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사실 밀은 두 개 다 해결 가능이거든. 밀은 두 개나 해결 가능해. 어. 밀 이전은 하나만 해결해. 하나만 해결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거 뭐야? 이거? 그거 이기심 상충은 응. 외적 제재로 해결할 수 있다 했는데 저 철학이랑 마티즈의 철학 이식하는 말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못 따지나요? 불편해. 아,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은 해결이 안 됐다고? 밀 이전 공리주의가. 아, 해결 못했지. 그래서 욕 먹었어요. 그 짜증나요. 그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 그 하나만 나와 있는 게 그게 역사야. 역사적으로 얘는 해결 못했어요. 맞지? 얘는 법으로 해결했고. 그래서 공리주의자는 법의 힘이 세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약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고3 지문에 나오는데 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강력한 제재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안전함을 느껴가지고 행복하잖아. 그럼 그냥 최고인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공리주의자는 사형제도에 찬성하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서 뭐해? 법적으로 세게 제재합니다. 맞죠? 그게 뒤에 나오죠. 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자,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를 발전시켰어요. 그 공리주의를 발전시킨 게 바로 뭐였습니까? 밀의 쾌락은 원래부터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건데 이 밀의 철학이 어디서 왔냐면요. 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큰일 났다. 십수년 전에 배웠는데. 네? 아,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아는 책이야? 배웠어요. 아니, 근데 시험 범위면 알지. 아니, 2학년 때 배운다고 생각해서. 2학년 때 배운다. 아, 그렇구나. 맞죠?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쾌락주의자들이잖아.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도 돼지 같은 거의 쾌락이야. 그 보통에서 써서 아니다 다른 나는 상태 이름이 전자 있긴 했겠지.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도요 그냥 저런 돼지의 철학 같은 쾌락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꽤 그러니까 본인이 살던 시대에는 막 엄청 유행을 못 시켰는데 그 에피쿠로스 학파 그 쾌락주의라고 하는 그 이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후세대 사람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하자? 쾌락을 뭐 하자? 둘로 나누자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고차원의 쾌락과 저차원의 쾌락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고급 쾌락, 저급 쾌락 중에서 뭘 선택할 거라고? 당연히 고급 쾌락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간 고급 쾌락을 선택하면서 릴스를 봐요? 저급 쾌락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선택 안 해봐. 인간의 아니, 쥐는 선택하니까 하겠지. 아, 근데 이거 다른 지문에 나와 있는데 밀은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런데? 쥐가 대학 교수니까 그렇지. 하여튼 자, 이 사람은 인간이라면 고급 쾌락을 얻을 때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릴스 보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책이 막 만화책이 막. 에이, 설마. 와이 사칭이야. 아, Y책. 자, 봅시다. 밀의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이 있고요.
더 고급 쾌락이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고급 쾌락이 이제 더 좋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더 많은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건 지문에 없어. 또 하나는 뭔데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무엇을 강조하니까? 도덕성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도덕심에 의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고급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더 바람직하고 우월성 있는 쾌락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면 고급 쾌락을 더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급 쾌락의 추구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 미안. 다시. 그냥 행복의 구성 요소 아닙니다.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행복의 구성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인간다운 게 아니야. 인간다운 건 뭔데? 고급 쾌락을 향유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밀리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죠. 자, 그러니까 이기심이 상충한 때는 외적 제재가 그걸 제어하면 돼. 하지만 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약간 이게 이제 밀이 얘기하는 요 관점이 따지고 보면 맹자의 선선설이랑 비슷합니다. 맹자의 선선설 지나면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선하다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한 본성이 있는데 선한 본성은 맨날 온갖 유혹들에 가려지기 때문에 선한 본성을 이 판에서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밀 역시 무엇을 추구해야 돼? 자, 외적 제재를 바탕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뭘 끄집어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심을 바탕으로 그 도덕심을 끄집어내서 고급 쾌락을 향유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 여기 나와 있죠. 밀은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어. 이것도 선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밀의 입장에서도 외적 제재가 올바르게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하게 할 수는 있지. 왜냐하면 외적 제재니까 하게 만드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발적이 아니라는 거야.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이끄는 힘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 최고라고 생각한 사회는 뭐야? 자발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회를 원하는 거야. 그냥 강력한 법의 힘으로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그는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이제 도덕심이 있다. 도덕심. 자,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자, 이를 어기면 뭘 줘? 내면에 고통을 주는 거야. 죄책감을 줘요. 그 죄책감을 얻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해. 그러면 일단 순간적으로는 내가 쾌락을 얻었다고 칩시다. 순간적으로 쾌락을 얻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죄책감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죄책감이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뭐 해? 깎아먹어. 그러면 내 최대 행복 추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면의 고통, 그러니까 죄책감을 주는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 최대 행복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를 어기면 내면에 고통을 줍니다. 자, 양심은 구성원들과의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자, 양심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감정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가면 양심 필요 없어. 사람들이랑 살아가니까 양심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함양된다. 자,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익 지향성이라고 하는 게 저 앞에 나왔던 뭐랑 연결되겠어? 인간의 이기심이랑 연결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실천할 수 있다고 봤죠. 자, 그래서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서 사회 구성원의 후생,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왜냐면 이렇게 미리 말한 대로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삶의 질은 높아지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도덕적일 텐데. 맞죠? 자,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에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에 타당한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밀 이전의 공리주의를 가지고 인간 윤리에 타당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아니잖아. 육체적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인데. 맞죠? 자, 그런데 밀이 얘기했던 공리주의에서는 인간의 바람직한 윤리적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겠지. 미리 생각한 대로 이제 사회가 구성된다면. 자, 다음 문학. 이거는 경제학에 넣죠. 자, 그래서 큰일 났다. 자,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답니다. 당연한 이야기. 그렇죠? 자,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효용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 소비를 하는 존재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소비라고 하는 게 꼭 가성비 따지는 거야? 아닙니다. 뭐 따지는 거야? 이익을 따지는 게 가성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근데 이익도 맞긴 해. 근데 그 이익 안에는 뭐도 포함될까요? 만족감. 이거 여러분들이 이번에 스킵했던 5단원에 나와 있긴 한데, 저기 윤리적 소비랑 합리적 소비 나오는 지문 있어요. 5단원에. 안 봤을 거잖아. 여기 있어요? 아, 거기 없죠? 자, 다시 합리적 소비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간에 인간에게 최대한의 효용을 주는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뭐야? 합리적 소비야. 맞죠? 자, 그러면 합리적 소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비용. 그 다음에 뭔가 힌트 주기가 어렵다. 편익을 고려합니다. 그럼 편익이 뭘까요? 내가 그것을 구매해서 얻는 만족감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용 대비 편익을 따져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편익이 성능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능이 제일 좋은 거 맞죠? 디자인이 예쁜 걸 좋아하는 건 디자인을 사는, 예쁜 쓰레기를 사는 약간 이런 거 맞죠? 근데 그게 나한테 최대한의 만족감을 줘. 난 너무 행복해. 그럼 그거 뭐야? 편익이 높은 거잖아. 맞죠? 그러면 비용 대비 편익이 높은 선택을 한다 라고 보는 게 바로 뭐야? 합리적 소비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합리적 소비를 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용 이론을 제시한 겁니다. 5단원을 안 하는데 선생님이 욕을 넣었나? 큰일 났다. 하나도 걱정 안 되는 표정. 자, 보세요. 효용이란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 기쁨이나 만족감입니다. 자, 그래서 효용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 기쁨이나 만족감으로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라고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효용은 뭐겠어? 비용분의 편익이겠지. 비용 대비 편익.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효용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그 다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한계 효용 체감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 법칙. 자, 그래서 저기 뒤에 나와 있는 표 가지고 막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인지 균등인지 생각해야겠다. 그렇죠? 말 바꾸기 좋다. 자, 다음
한계 효용이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자 그래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소비를 할 때 그 한 단위씩 늘릴 때마다 한계 효용이 매번 똑같다고 해서 다르다고 했어. 왜 다른데? 만족감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처음 느꼈던 만족감이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바로 뭐야? 한계 효용입니다. 한계 효용. 자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인데, 이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뭐한다? 감소합니다.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한계 효용 뭐라고?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체감은 뭐야? 재화를 한 단위 늘릴 때마다 효용은 한 단위 줄어드는 거. 맞죠? 그게 한계 효용 체감이다. 자 다음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이 튀김과 초밥을 드는 건 다 알고 있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또 재화를 한 단위 소비할 때마다 효용은 한 단위 줄어들게 돼요. 자 그래서 만약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각각의 총 효용을 계산해보면 결국은 이 사람은 뭘 선택하게 된다? 튀김 3개랑 초밥 2개를 선택하게 되는데, 요거는 숫자 바꾸기 좋다. 그쵸? 그러니까 5도 있는데 뒤에 6도 만들 수 있어. 그쵸? 왜냐면 뒤에 그래프 중에 3개 사는 것도 그 선지에 나와 있잖아. 기억나요? 나요. 아닌데 자꾸 그거 하지 마세요. 알겠지? 걱정 안 되는데 걱정은 와. 기억 안 났는데. 맞아요. 그거 기억났죠? 막 이러고 있고. 자,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이 뭐가 돼요? 37이 됩니다. 맞죠? 튀김 3개 사고 초밥 2개 사면 총 효용이 얼마가 돼? 37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그때 가장 커요.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이 튀김 3개와 초밥 2개의 한계 효용이 서로 4로 일치합니다. 맞죠? 자,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고 보았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한계 효용 균등 법칙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뭐 선택하고 자 선택하고 다음 선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순서대로 하다 보면 균등해지는 지점이 있다고. 맞죠? 그 균등해지는 지점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균등해지는 지점에서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재화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야. 왜? 한계 효용을 가장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뭐라고 한다고?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이 표는 체감이 아니라 균등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 재화를 어떻게 순환시키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죠. 자,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은 자,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소득 10,000원의 효용과 고소득층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맞죠? 효용만 따지면 저소득층이 커, 고소득층이 커. 뭐라고요? 효용만 따지면 둘 중에 뭐가 커? 저소득층의 효용이 더 크죠. 맞죠?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효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얘를 쓱 정부 가져가서 이렇게 쓱 주는 거야. 그러면 효용이 더 커집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 자,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큰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는 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고소득층의 입장에서는 10,000원을 세금으로 더 냈지만 실제 체감은 얼마 낸 거랑 똑같아? 5,000원 더 낸 거랑 똑같아. 맞죠? 그러니까 5,000원 덜 낸 거랑 똑같아. 맞죠? 5,000원이 이제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면 10,000원보다 효용을 5,000원 더 느낀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0원 받았을 때 얼마를 느껴? 15,000원 느끼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느끼게 되면 뭐야? 지금 얘네를 계산하면 실제로 이 사회에 얼마만큼의 효용이 증가한 거야? 10,000원만큼의 효용이 증가한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실제로는 10,000원을 가져가서 10,000원을 나눠 주었지만 느낌상으로는 뭐야? 고소득층은 5,000원 가져간 거고 저소득층한테 15,000원 나눠준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그냥 실제 경제 규모는 달라지지 않았어. 경제 규모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나눠주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해? 이 사회에 10,000원이 더 생긴 것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00원이 생겼다기보다는 10,000원만큼의 효용이 이 사회에 더 많이 생겼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럼 공리주의적으로 말하면 10,000원만큼의 뭐가 더 늘어난 거야? 행복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하게 되죠. 10,000원만큼의 효용이 증가한 거야. 방금 예시로 따지면. 자,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하여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뭘 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 그래서 누진적 소득세는 사회 전체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몇 번을 보지? 그래프 나오는 문제가 너무. 자, 요거 3번이랑 8번 봅시다. 자, 요 점 잘 보세요. 이제 그래프는 보통 이거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프는 앵간하면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에 있는 지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바꿀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지금 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요걸 선택하는 거랑 요걸 선택하는 건 예산 오버야. 맞죠? 예산 오버야.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면 몇 개 사? 6개 사. 이렇게 뭐 사도 몇 개 사? 6개 사. 그런데 얘네 둘의 효용이 각각 똑같아 달라? 다릅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앞에 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자, 자, 그래서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했을 때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네요. 자, A는 5,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은 소비 선택 지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어디 있어? 여기 선 위에 있네. 자, 그러니까 요 선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이 선 거치거나 또는 그 아래에 있으면 예산 살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이 선을 넘어가면 예산에서 오버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A는 살 수 있는 거 맞죠? 아니구나. 가능하지 않은이라고 돼 있구나. 그렇죠. 자, B는 A보다 총 효용이 1만큼 커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효용 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자, 아까 튀김 3개, 초밥 2개 하라고 하면은 요거는 효용이 몇이라고 했어? 37. 자, 계산해주세요. 다 계산한 사람. B는 효용 몇이에요? 36. 다음. D는 효용 몇이에요?
맞아? 잘 넣은 거 맞아? 40. 자 다음 E는 효용 몇이에요? 오, 오케이 39. 자 다음 C는 효용 몇이에요? 뭐 효용 안 물어보긴 하지만 몇이에요? 33이야? 근데 C가 33씩이나 돼? 12. 잠깐만 32. 누가 맞았어? 아닌 거. 누가 맞았어? 33. 지금 튀김 2개, 초밥 2개잖아. 이렇게잖아. 몇이야? 20. 33. 이네. 있잖아요. 33. 아니 이게 그 선지 보면 삭제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 그게 맞아요. 아 그렇게 본다고? 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B는 A보다 총 효용이 1만큼 커진다 그러면 2번 선지 2번 선지. 틀렸다. 틀렸다 그렇죠? B가 1이 더 작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C는 예산이 1,000원 넘게 되는 지점이고 총 효용 33. 그러네. 정말. 자 다음 4번 D는 B와 같은 예산으로 소비할 수 있는 지점으로 총 효용은 D가 B보다 4만큼 크다 맞나요? 얼마큼 커요? 잠깐만. 4만큼 큰 건 맞네. 맞죠? 자, 근데 요게 틀렸네요. 같은 예산. 맞죠? B랑 D는 지금 뭐야? B는 5개 사는 거고 D는 6개 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5번. E는 총 효용이 가장 큰 지점이다. 맞나요? 이게 지금 E잖아, 그렇지? E 총 효용 몇이야? 39. 근데 봐봐봐. 이거 지금 얘가 이렇게 6개 지점인데 39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다른 애도 이 예산 오버되는 거 이렇게 고려할 수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를 고려하면 얘는 몇이야? 40이네. 그러면 최대는 D가 제일 높네요. 그렇죠? 다음 이번. 자 다음 8번. 문제가 자꾸 왜 앞에 끊겨있어. 자 봅시다. 자 가의 밀과 그 다음에 나의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반응을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실험 내용. 자 실험에 참여한 5명에게 10만원씩 나눠주고 자 참가자는 이 돈을 갖거나 기부할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 생산에 쓰여서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2배의 효용을 창출하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씩 돌아간다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낼 거야 안 낼 거야? 아 이 얘기 정리했던 것 같다 뭔가. 자 그러면 효용 봅시다.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뭐야? 10만원 밖에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각자 10만원씩 가져가는 거야. 맞죠? 나눠 갖는 거 없어. 모두가 기부하면 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효용이 20만원인데 안 된다고. 기부 안 할 것 옆에 사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하죠. 같아? 안 해? 안 할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4명이 10만원을 기부하고 1명이 기부를 하지 않으면 기부한 사람의 효용은 16만원, 기부하지 않은 1명의 효용은 26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40에서 60% 정도 기부하였고 일부는 기부하지 않았답니다. 자 다음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은 이타적인 마음, 기부의 행위에서 얻는 자부심 등 자 이타적인 마음, 자부심 자 요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미리 이야기했던 바로 양심이겠죠. 그렇죠? 양심. 자 그래서 1번 선지 보면 A는 기부자들이 양심에 의해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한 겁니다. 맞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보겠군. 맞는 말이겠다. 그렇죠? 자 다음
B는 기부자들이 기부 행위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려고 했다고 보겠고 맞나요? B는 누구야? 경제학자겠네. 그렇죠?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려고 하겠다고 보겠고 맞나요? 네? 맞아 아니야? 자 봐봐 기부했어요 이 사람들. 기부한 건 무슨 선택을 한 거야? 무슨 선택을 한 거야? 합리적 선택을 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기부하는 게 더 크다 생각하고 한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려고 했다고 보겠군. 맞는 말이죠. 왜냐면 어찌됐건 간에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기부를 하면 사회 전체의 효용은 늘어나. 이거 이해돼요? 왜 전체의 효용은 늘어납니까? 아까 내가 기부한 만큼의 2배의 뭘 얻을 수 있다고 했어. 효용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에 나와 있잖아. 그거 어디에 있어? 1도가 그게 아니었으면 어떡해. 사회 전체 이익을 근데 그거는 상관없지. 왜냐면 그건 미래 관점이고 얘는 경제학자의 관점이잖아.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어찌됐건 간에 전체 효용이 증가했냐 안 증가했냐를 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1원만 기부했잖아. 5명 중에 1명이 1원만 기부해도 전체 효용은 증가합니다. 왜 그런데? 기부한 금액의 2배만큼 효용이 증가할 테니까. 그러면 뭐야? 5명 전체 중에서 1원만 1명이 기부했다고 생각하면은 사회 전체 효용 얼마만큼 증가해? 이만큼 증가했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체 효용 증가시키려고 했다고 보겠군. 맞는 말이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 전체 효용이라고 하는 건 행복이랑 상관없어요. 공작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학습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의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건 뭘까요?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분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잠깐만. 근데 여기 나와 있네. 아니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나와 있네요. 이유를 다 밝혔다는데. 그 마음이 이제 자기 이익이 있어. 아니 저희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의 편익으로 생각해서. 네. 이렇게 그치, 그렇게까지 꼬우진 않을 거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뭐 전제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려고 했다고 보겠군.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요 문장에 있는 건 2가지 이유인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왜 기부를 했는가에 대한 이제 근거. 그다음 2번째는 미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요것이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이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실험 결과에서 이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는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기부 행위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려고 했다고 보겠고는 요것을 근거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일단은 보는 게 일반적일 거는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선지가 나왔을 때 실제로 그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게 오류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바꿔줄까? 이렇게 확실한 게 있어. 그치. 확실하게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좋아요. 자, 봅시다. A는 기부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외적 제재로 사회 구성원들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겠고, 맞나요? A가 밀이잖아. 봐봐봐. 사회 구성원들의 구생이라고 하는 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삶의 질은 뭘 추구할 때 높아진다고요? 뭐 어떻게 행동하냐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했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자발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살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사회 구성원의 후생이라는 말이잖아. 맞죠? 사회 구성원의 후생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야지 외적 제재로서 그게 실현이 가능하다고요? 그게 아니지. 그렇죠? 자발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해야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구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 B는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와 누진적 소득세의 도입이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공통점이 있는 행위라고 보겠죠. 맞나요? 맞다, 그렇죠. 그 다음 A는 기부자들의 이타적인 감정을 보급 쾌락으로 보고, 그 다음에 B는 기부하지 않은 자들이 모든 경우의 수의 효용을 따져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보겠군. 이것도 맞다, 그렇죠. 자, 다음 지문 넘어갑시다. 다음 지문. 다음 거 뭐야? 법이야. 법 학교에서 지금 시작했어요. 했어? 아, 법 끝났어?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끝나고 다음 주에 딴 거에. 자, 그래서 법 질서 아래에서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법의 대표적인 두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 이번에 들어갔던 그 인문지문이랑 사회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 고1, 모의고사에 나오는 이 정도의 내용은 그냥 이제 많이 빛나고 보다 보면 그냥 좀 상식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라고 난 봐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보통 고3 기출이나 그 다음에 특히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다음에 형법과 민법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형법과 민법이 둘 다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막 다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려면 그 이번 수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여기 개념들을 그냥 좀 상식처럼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좀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자,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 민사법은 뭐였어? 개인과 개인 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개인의 집단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법인 뭐 이런 거겠지. 자, 그래서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합니다. 그럼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보자면 형벌을 가하는 건 무엇을 높이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 행복을, 그러니까 사회 전체 최대 행복을 높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자, 그래서 요 형벌의 종류, 그 다음에 형벌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 뭐 이런 것들도 보통 지문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 형벌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관점들이 있어. 뭐 응보주의, 책임주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 형벌이 무시무시한 이유는 뭡니까? 자유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유권을 어디로부터 받았다고 지금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건 국가로서는 엄청나게 중대한 일이거든. 자, 엄청나게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하는 건 엄청 엄격하게 좀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형법,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해서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 이 형사처벌을 받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엄격하게 생각해가지고 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엄격이라고 하는 건 엄한 벌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이 형벌을 주는 그 근거를 엄격하게 찾는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형벌은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다음 민사법은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분쟁 해결 및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어. 돈을 돌려받고 싶어. 자,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송치가 돼서 검사한테 기소를 받았어. 그래서 유죄가 확정됐어. 그러면 그 유죄가 확정된 걸 바탕으로 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돈 돌려받으면 뭐 해야 돼? 민사 시작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형사로 이 사람이 이제 그 범죄로 이제 처벌받는다고 해서 꼭 내가 다 돈을 돌려받는 게 보장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이해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건 맞는데 내가 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르게 적용된다. 자, 그래서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당사자와 사이에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민사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은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을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내용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하며 자, 소송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죠. 그래서 고소가 아니라 기소죠, 기소. 민사는 고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때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요구하는 사람이 뭐 해야 돼?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죄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은 뭘 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하여 반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법원은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진 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반박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의 토대로 잘못의 정도를 따져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립니다.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도록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기소하는 동안에 어떠한 변화나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어떠한 변수 때문에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선고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 저지른 사람이 일단 뭐부터 쓰고 봐? 반성문부터 쓰고 오잖아. 법원에 제출하잖아.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한 어떤 마음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또 그 다음에 하는 건 뭡니까? 피해자와 합의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그 합의 여부에 따라서도 최종 선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기소당하고 나면 그부터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가지고 검사의 기소권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권. 그래서 요거 말고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지문인가 이제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 검사의 기소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검사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건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게 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재판이 시작돼 안 돼? 안 하는 거야. 맞죠? 이번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저기 검사가 기소권을 이용을 안 해가지고 저기 뭐냐 쿠팡이 그 쿠팡 저기 노동자들 그 퇴직금 안 준 거 맞죠? 그거 가지고 사실 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검사 윗선에서 그거 덮어라 이래가지고 기소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영화 보면 덮어라 이런 말 하잖아, 그치? 덮어라가 뭔데? 기소를 안 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서? 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권력이 센 거죠. 하여튼 뭐 기소를 안 하는 건 여기 없으니까.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해야 소송이 시작된다는 거야. 기소를 해야.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죄, 모욕죄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합의하면. 그래서 왜 피해자가 선처해준다고 하잖아, 맞지? 선처. 그 선처를 통해서 이제 합의를 하면은 그 뒤에는 이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플 막 달았네.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선처를 받으면 소송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범죄에 해당하면 그거는 너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딱 똑같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피해자가 그 권력의 힘에 못 이겨서 합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원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고와 피고로 나뉘게 되죠. 자, 그래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뭐가 된다? 원고가 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뭐가 돼요? 피고가 되죠. 피고인이. 자, 이때 각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이 변호인을 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 잘못 아니야. 나 때문에 생긴 일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뭐 하는 거야? 수많은 법률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야. 자,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입증해야 되는 사실이 바로 뭔데? 요거 나한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 못했어.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야? 옹팡 뒤집어 쓰는 것이 맞죠? 나 억울해 죽겠는데 증거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입증해야 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소송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막 싸우는데 서로 갑자기 둘이서 6대4로 서로 합의를 봤어. 그러면 뭐야? 민사 끝. 그렇죠? 자,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중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두 분야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만약 갑이 을에게 맞아 갑이 다쳤다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검사가 법원에게 상회죄라고 하는 법규로 처벌해 달라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갑이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그게 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사실 여부는 이제 진실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내가 봤던 기사 중에 연예인 중에 조병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누군지 모르는데 학폭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차했다고 하던데 이제 사실은 그것이 이제 거짓인 거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허위다. 그래서 허위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된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 학폭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기보다는 학폭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내지 못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글을 바탕으로 학폭 사실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기소를 당해서 이제 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진행했겠지, 맞죠?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어찌됐건 검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보통 검사에게 그 왜 노란 봉투 해가지고 검사한테 전달하잖아, 맞지?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 있으니까 기소 좀 해봐봐, 약간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도 그걸 보고 그러면 기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증거들을 모으고 기소를 했어.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뭐였어요? 무죄라고 일단 판결이 났습니다. 그 무죄라고 판결 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맞죠?
실제로 그런 행위가 없어서.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안 돼서. 맞죠? 그러니까 검사가 입증하지 못한 거겠지. 자,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걸 바탕으로 뭘 했습니까? 자기에게 그 글을 쓴, 그러니까 자기가 학폭 피해자라고 글을 쓴 그 사람을 민사로 고소를 했습니다. 민사로 고소를 해서 진행했는데 그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 자기가 지금 이제 광고가 몇 개가 잘렸고 하던 방송이 몇 개가 잘렸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이만큼 손해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민사소송은 또 뭐라고 나왔느냐? 그 허위 사실을 올린 사람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폭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받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야. 맞죠? 그래서 조명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거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학폭 사실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거를 입증할 거야? 없었던 걸 어떻게 증거로 입증해요?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뭐 따지고 보면 패소긴 하지. 왜냐면 결국 손해배상 못 받았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을 못 받았는데 그게 딱 뭐야? 형사랑 민사가 다른 어떤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무죄래. 그래, 무죄면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허위 사실이 되잖아. 그래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근데 손해배상은 또 인정이 안 됐어. 그래서 손해배상을 못 받은 이제 그런 판결이 좀 나왔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뭐야? 지금 요 형사랑 민사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뭘 요구해? 강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데? 입증이 되면 뭘 받기 때문에? 형벌을 받기 때문이야. 그런데 형벌은 자유권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뭘 요구해? 강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엄격하게 요구해요. 내가 아까 말했던 엄격한 요구다. 그쵸? 자, 강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즉,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증명력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이익은 뭔데? 그렇지, 무죄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죠? 왜냐면 강한 입증이 요구되기 때문이야. 의심이 돼? 그러면 증거 없으면 무죄로 보는 거야. 자, 이는 나왔구나. 자, 무죄 추정의 원칙, 즉 형사소송법 275조에 의해서 자,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하는 법규를 근거로 왔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유죄가 될 수 없어요.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하면 안 되기 때문이야. 왜? 하늘이 준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 논리적인 연결성이 있네? 오케이가 되는 거야. 자,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 중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했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가 51대 49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원고 승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잘 해봅시다.